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외교부가 시끄럽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과 관련해서는 결국 외교부가 그 유출 직원을 포함한 3명의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이 외교부 직원 이 외에도 2건의 내용을 더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물론 강 의원이 이렇게까지 공표할 줄은 몰랐다고 해명을 합니다만 정상 간에 비공개로 하자고 합의한 내용을 이렇게 쉽게 넘겨준 공무원이나 그걸 받아서 쉽게 공포한 정치인이나 과연 정말 국익을 우선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는 몽골 대사관에서도 논란이 터져 나왔죠. 이른바 깐풍기 대처, 멸치볶음 사건 이렇게도 불리던데 정재남 주 몽골 대사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 대사관 내부로부터의 폭로입니다. 저희가 이건 잠시 후에 몽골 대사 쪽 반론도 들어볼 겁니다. 여러분 다 듣고 판단을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해외 공간에서의 끊이지 않는 잡음, 요사이 크게 불거진 것만은 분명하죠. 외국 공간에 있는 외교부 직원은 우리나라 국민 대표합니다. 대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 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야 하는 자리인데 이래저래 심란한 소식들 때문에 심란하네요. 일부에서 문제 제기한 측, 또 주 몽골 대사의 입장까지 확인하고 판단하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인보사 소송으로 맞는 2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연골에서 유래한 세포로 관절을 치료한다. 이런 치료제라서 또 비쌌던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니라 신장 유래 세포였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허가까지 취소가 됐어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했고요. 제조사인 코오롱 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죠. 예. 인보사에는 암을 일으킬 수도 있는 신장세포가 주입됐고 코오롱 측은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 문제는 인보사가 이미 3,700건이 넘도록 투약됐다는 점이고요. 근데 그 안전성을 두고 큰 우려는 없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긴 해요. 투여한 뒤에 44일이 지나면 세포가 더는 생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임상시험 대상자 그 장기 추적 결과 부작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게 원래 약속됐던 물질이 아닌 물질이 투입된 거 아닙니까? 네, 예. 이게 지금 안전성, 그래서 안전하냐 안 하냐를 둘째로 한다 하더라도 사기예요. 예, 거짓말을 그렇습니다. 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인보사 1회 주사 비용이 7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액의 돈을 주고 불안한 물질을 투약받은 셈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환자들 대규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예. 또 인보사의 문제점을 모른 채 제조사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 역시 소송에 나선다고 하고요. 이 환자들을 대변하는 소송하고 투자자를 대변하는 소송을 한 변호사가 맡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한 명의 변호사를 2부에 초대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고 다음 포인트요. 네, 김한솔 구출 작전의 막후입니다. 김한솔 하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그 이복형, 네. 이복형 아들 아닙니까? 예. 김정남 아들. 그렇죠. 그 김정남이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당했고요. 예, 예. 그 직후 위협을 느낀 김한솔이 마카오에서 탈출했는데 그 과정을 이끈 게 자유조선이라는 단체, 또 그중에서도 에이드리언 홍이라는 인물인 것으로 어제 채널A 보도로 확인이 됐네요. 이 자유조선이라 그러면은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예. 그런 단체, 탈북자들의 단체인 거고. 예. 에드리언 홍은 이름이 익숙해요.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 예. 여기 침입해서 기밀 빼돌렸던 그때 그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조선 측이 이메일 인터뷰, 그 언론의 이메일 인터뷰에 응한 건데요. 보내온 영상에서 보면 김한솔은 에이디런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어쨌든 에이디런 홍의 또 다른 계획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렇게 자신들의 역할을 알린 자유조선의 의도에 관심이 가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자유조선이 지금 실검에 떠 있는 거군요. 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마감하는 법무사 과거사 위입니다.
과거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꾸려졌던 건데 네. 마감 날짜가 언제예요? 사실상 오늘이에요. 이게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2017년 12월 설치됐는데 그동안 장자연 씨 사망 사건 등을 조사를 해왔죠. 오늘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요. 예. 용산 참사 조사 결과는 내일 발표기는 하는데 어쨌든 사실상 활동을 마감하게 됩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경우에는 과거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별도의 수사 권고는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짧게 보겠습니다. 네, 언론사 아시아경제 등을 운영하는 최상주 KMH 악영그룹 회장이 있는데 예. 성접대 의혹 속에 사임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이게 지금 어제 KBS 보도인 거죠? 네, 그 보도 직전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 회장은 최근 사업체 인수합병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기고 또 중개인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 그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어젯밤 나를 비우는 시간을 갖겠다면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KBS 시사 프로그램이 이런 성접대에 관한 내용을 폭로한다고 하니까 네. 그 직전에 사퇴 의사를 밝힌 거죠. 맞습니다. 예,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했다가 받아들이지 기각이 않았고요. 됐어요. 기각이 되고 어제 방송이 된 것으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마지막에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책임져야 돼. 그 말은 책임지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주 몽골 한국 대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비자 발급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외교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예, 요즘 외교가가 뒤숭숭한 가운데 주 몽골 대사관에서는 이른바 깐풍기 대첩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정재남 주 몽골 대사가 행사에서 제공되고 남은 깐풍기를 잘 챙기지 못했다 해서 고성을 지르며 직원들을 질타하고 경위서 제출까지 요구했다는 건데요. 이 밖에도 각종 갑질이 이 직원들로부터 제보가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대사가 비자 브로커와 결탁한 거 아니냐라는 제보까지 들어왔다는데 여기까지가 어제 나온 보도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하죠. 그런데 저희가요, 이 몽골 대사관의 깐풍기 대첩에 대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양쪽의 이야기가 너무도 달랐습니다. 자, 지금부터 양쪽의 인터뷰를 듣고 여러분 좀 판단을 해보시죠. 먼저 이 제보를 접수하고 문제 제기를 한 한국노총의 입장입니다. 한국노총 재외공간 행정직지부의 정다인 차장 이 인터뷰 녹음분부터 함께 하시죠. 정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몽골 대사 언제 몽골로 부임한 건가요? 네, 작년 5월 중순에 부임하셔서 1년이 안 된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1년 전에 새로 부임을 하면서부터 이른바 갑질이 시작됐다라는 게 지금 증언입니까? 네, 맞습니다. 부임한 지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5명 가량이 이제 체인지가 되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조기 귀국을 신청을 하셔서 군부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예. 아예 이게 잘렸죠. 소위 말해서 잘리신 분들도 포함해서 5명 가량 정도가 있고요. 그게 다 이 대사의 갑질 때문이었다라고 그분들은 증언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다들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고요. 갑질적인 태도 때문에 힘드시다라는 정황이 저희 쪽에 제보가 되었고, 실제 외교부 감사를 한 2달 전쯤에 예. 본부 측에 제보를 최초 제보한 사람도 행정직원이 아니라 외교부 직원이세요. 예. 공무원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5명이라 함은 외교부 직원과 그 밖에 요리사 같은 이제 행정을 도와주시는 분들까지 다 합쳐서 5명 정도. 네. 지금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른바 깐풍기 대첩인데요. 네. 이게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주시겠어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간에서 만찬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출출하셨겠죠. 예. 그래서 이제 깐풍기가 남은 걸 기억을 하시고 밤 10시 정도에 내려와서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예. 깐풍기가 남아 있어야 될 깐풍기가 없는 거죠. 예. 그 요리하시는 요리실을 관리하시는 분이 아닌 그냥 다른 전혀 업무에 관계없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책임을 추궁을 하신 거죠. 어디 갔는지. 예. 근데 아시다시피 그날은 주말을 앞둔 저녁이기도 했고 해서 예. 소재 파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알바가 처리한 것 같다라는 식의 추측성 발언을 했는데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을 너가 왜 그런 발언을 했냐,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면서 이제 위협적인 태도로 고함을 지르시면서
경위서 작성까지 강요하시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자, 그 부분 한번 들어보죠. 대사가 이제 그 깐풍기 어디로 갔느냐라고 추궁하는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대사님 지금 다 알아봤는데요. 요리사나 뭐 다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마지막에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게 아닌가. 당신 만약에 팔이 안 해고 굽는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닙니다. 예. 책임져야 돼. 그 말에 책임지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한국인이 한국말 못 알아들어? 책임진다고 그랬잖아. 자꾸 문제를 키워. 자꾸. 그렇게 해서 내가 수가 넘어가면 갈 것 같아? 예. 근데 지금 대사 측에서는 국가의 공금으로 산 건데 당연히 소재 파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대부분 항상 일괄적으로 행사 후에 남은 음식들이 예. 계속적으로 이렇게 버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재고 처리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늘 이렇게 행사하고 남은 것들은 버려왔다. 네네. 덧붙이자면 그 요리사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분에게 자신이 먹을 김치를 담그라는 등 아니면 제품 개발 명목하에 음식을 계속 만들어서 자기한테 올려라라는 식의 문제도 제기했고요. 또 하나는 부임하고 첫 달 동안은 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김치찌개를 끓여오라고 시켰대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음식 연구 차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먹으려고 그런 거다? 네네. 왜냐하면 외교부 대사들은 지금 간행적으로 예. 자신이 먹을 개인 요리를 요리사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럴 경우는 이제 개인 간의 계약을 통해서 매월 일정 지분의 돈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자기가 먹을 음식은 공간 식재료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제외 공간의 규정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대사는 자기 식사를 제공하는 거에 대한 노무비를 제공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개인 식사를 제공하는 거를 자꾸 업무의 연속이다. 제품 개발의 명목이다. 만찬 나갈 요리를 우리가 먼저 테이스팅 해보겠다라는 온갖 명칭을 붙여가지고 업무를 계속 부담을 시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게 이제 음식과 관련된 깐풍기 대첩이라고 불렸던 사건이고 요거 외에도 공관경비원이 대사 딸을 몰라봤다고 경위서를 쓰라고 한 일이 있다. 이건 뭐예요? 현지 경비원이 그 딸을 못 알아본 거예요, 대사 딸을. 그래서 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3분가량을 대기를 시켰다고 해요. 아, 잠깐만요. 나타나고 나서 3분을 대기시킨 겁니까? 아니면 3분 만에 경비원이 나타난 겁니까? 네, 3분 만에 나타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직원들 쪽 입장은 그 CCTV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부에서 CCTV를 통해서 방문객이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3분이 좀 지체됐을 수가 있는데 대사 측 의견이 초인종을 몇십 번을 눌렀다라는 거는 이제 저희 쪽 입장에서는 그건 진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당시에 경위서를 경비원이 작성한 부분이 있는데 그 경위서 내용 자체에도 방문객이 방문을 했는데 3분 동안 나타나지 않아서 그 잘못에 대해서 질책을 받고 뉘우친다라는 문구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비원이 4명이나 있는데 딸이 아니라 누구였어도 경위를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게 네네. 대사 측의 입장입니다. 공관 응대에 관한 문제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질차를 하시고 질책을 하셨으면 다들 그거에 맞게끔 해명을 하셨을 텐데 예. 내부 직원들은 왜 자신의 딸을 못 알아보느냐라는 식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자 브로커와 결탁됐을 정황을 또 의혹 제기한 게 있던데 이것도 직원들의 의혹 제기입니까? 이거는 직원이랑은 관계가 없지만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통화 녹음 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노총으로 직접 직원이 접수한 제보 내용은 아니지만 교민들 사이에서 떠돌아다니는 파일. 그 파일도 한번 지금 들어보죠, 그러면. 예, 이거는 현지 브로커와 브로커 사이의 통화 내용입니다. 내가 정대사하고 한 서너 번 통화를 했어요. 응? 너무 많다는 거야, 7명은. 제일 좋은 게 4명씩 2번이 제일 낫지. 너무 많으면은 이거 생활경을 끼워본다. 내가 정대사하고 통화했는데 4명씩 2번 묶어서 하세요. 뭐 요 내용 그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외에 좀 여러 가지 좀 황당한 사례들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세요. 예. 본인이 평소에 좋아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가 멸치볶음이라는 메뉴를 참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멸치볶음. 예. 네네. 근데 이제 국경절 행사 시에 예. 본인이 좋아하는 멸치볶음이 빠졌다고 해서 크게 질책한 사건이 있으세요. 핸드폰을 좀 공간 사용으로, 업무 사용으로 핸드폰을 구입을 하라고 했는데 예, 예. 이제 왜 나는 최신형이 아니냐 하면서 15분 이상을 같은 얘기로 계속 질책을 하시다가 바꿔와라 라면서 그렇게 크게 화를 내신 사건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뭐 멸치볶음 얘기, 지금 뭐 휴대폰 기종 얘기 이런 것들로 이제 직원들은 갑질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한 거고, 비자 브로커와의 결탁 문제는 뭐 교민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 파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문제를 제기한, 그러니까 제보를 받아서 문제를 제기한 한국노총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몽골 대사의 답변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게 정식 인터뷰는 아니었습니다만 몽골 대사가 직접 설명한 부분들을 좀 들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정재남 주 몽골 대사의 이 답변들 들어보시죠. 거의 대부분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조직적인 뭐 음해가 아닌가 하는 그 조심스러운 그 생각이 듭니다. 조직적인 음해라고 하시는 건 어떤 부분이 좀 이게 짚히는 게 있으신 걸까요? 그거는 일련의 뭐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발생했던 사안을 다 이렇게 조합해서 보면은 예. 그게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 5월 부임한 이후에 내외에 그 공간 내외에 천명한 원칙이 규정과 상식에 맞게 업무 처리를 한다. 그리고 과거에 뭐 이렇게 음성적으로 통하던 어떤 뭐 청탁이나 뭐 그다음에 봐주기 이런 거는 없이 다 기강을 세워서 바르게 일을 하자. 예. 저부터 실천을 했습니다. 가장 크게 과거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비자 브로커들이죠. 비자 한 건에 몇백만 원이 오가는 게 현실이거든요. 비자 브로커라 하면 몽골인들 중에 한국 비자 얻어서 한국으로 입국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 연결해 주는 게 브로커. 한국인 브로커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인적 사항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전말을 다 해명하는 보고서를 본국 정부에 내면서 외교부에 빨리 와서 내셨군요. 감사를 해달라고 감사를 신청했죠. 오히려 대사님이 감사를 해다오라고 신청을 하신 거예요, 자진해서? 그럼요. 저는 뭐 하나도 양심에 꺼리낄 게 없이 당당하게 일을 해왔는데. 그러면 대사님, 3월 20일 이제 깐풍기 대첩, 일명 깐풍기 대첩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그 사건인데, 오찬 행사에서 먹고 남은 깐풍기를 어떻게 처리했냐고 대사가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느냐 뭐 따지면서 다그쳤다. 그날 오찬에 깐풍기 요리가 나왔는데, 요리사가 좀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깐풍기 재료가 많이 남았대요.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좀 잘 처리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고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다 구입한 음식 재료 아닙니까? 당연히 그거를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없어졌어요. 그 공간 내에서 그런 게 아무 설명도 없이 없어지는 거는 다른 사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 그거를 파악해보라고, 없어진 경위를 파악해보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그거를 싸가지고 사저로 가서 가족들이 드시려고 했던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총무과의 관저 행사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얘기를 했고, 아르바이트생이 뭐 그런 것 같다. 근데 제가 요리사한테 다시 한번 물어본 거하고는 달라요, 내용이. 아니,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된다. 더군다나 아르바이트생은 사회적 약자인데, 다시 재조사를 해라. 재조사를 해라. 그게 정말 아르바이트생이 버린 게 맞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그거는 당연히 파악을 해야죠. 담당 직원을 불러가지고, 그 공간에 쓰레기통을 한번 뒤져봐라. 했더니 쓰레기통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버린 겁니다.
아까운 물건을 이제 버렸어요. 어쨌든 근데 그걸로 사안은 종결됐어요. 아니 그거 근데 버리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왜냐면- 하실 생각이셨던 거예요? 아니 그거는 재료로서 뒀다가 다음 행사 때 쓰든지 해야죠. 아, 이 그 조리가 재료인데. 다 된 게 아니었습니까? 재료였습니까? 아예 조리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조리가 또 다 된 가공을 해야 되는 깐풍기를 드시러 싸가지고 가서 먹으려고 했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재료였다. 아이 그거는 오버입니다. 근데 이제 네, 그 이후에 그래서. 직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소리를 지르시고 네. 책상도 콱 내리치시고 이게 갑질이다라고 얘기가 되던데. 제가 그렇게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책임을 질 수 있는 얘기냐? 9명의 도적을 놓쳐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 신조기도 하고. 예. 근데 무슨 뭐 언성을 높이고 뭘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보기 나름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입니다. 대사께서 비자 브로커와 결탁한 의혹들이 보인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대사님이 브로커하고 통화했다는 뭐 이런 얘기를 다른 브로커가 하는 게 지금 녹음이 됐습니다. 다 근거가 하나도 없는 그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외부와 그 비자 문제로 해서 통화를 하질 않습니다. 아니 녹음됐으면 녹음을 까보라 그러세요. 왜냐면은 저는 그런 거 문제로 해가지고 의혹이 있으면 아예 전화 자체를 안 받고 아예 만나지를 않거든요. 그냥 심증만 있으신 거예요? 물증이 아니면 다 있습니다. 어떤 물증 가지고 물증이 다 계십니까? 있어요. 금년에 3월 20일 전후에서 예.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의 부하 직원의 부인에게 복수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했습니다. 아,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복수 비자를 발급해달라. 네. 그런데 원칙적으로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건 발급해 줄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을 했어요. 아,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사람이든가요? 조건에 안 맞는? 네네네. 예.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 날부터 여기 현지 SNS 통해 가지고 예. 대사관을 비난을 합니다. 보복을 하겠다고 하고. 아, 보복을 하겠다 이런 구절 지금 혹시 캡처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SNS? 저희가 다 본부에 보고를 했고요. 아, 그 부분도 2번에 걸쳐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알겠습니다. 예, CCTV 다 하고.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 몽골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비자 담당 영사 아무개가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예. 야간에 음주 뺑소니 의혹이 있었다. CCTV에 다 찍혔다. 그게 보도가 나옵니다. 예. 저희가 그거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즉시 사실관계 파악을 했더니 다 가짜예요. 지목된 이 직원이 예. 비자 청탁을 거절한 그 직원입니다. 아, 근데 아니에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전혀 아닙니다. 그게 다 비자와 관련된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네, 이제 현지 한인사회 일부에서 조심하라고 그런 경고를 제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보도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좀 혼란스러울 정도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건 말고도 이렇게 지적된 것들 뭐 멸치볶음 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을 왜 안 내놨냐고 짜증을 냈다라든지 다 지금 해명이 되신단 말씀이신 거죠? 다 되죠. 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돼요. 몽골 사람들이 멸치볶음을 좋아해가지고 여기 한국 식당이나 무슨 리셉션 이런 데에서 멸치볶음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리셉션 준비할 때 멸치볶음을 좀 내면은 인기 있을 것 같다고 한 게 뭐가 잘못이죠? 하필이면 뭐 제가 좋아하는데 뭐 그 과정에서 좀 태도가 고압적이었다거나 지나쳤다고라고 느낄 만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 행정원들에 대해서 인턴에 대해서도 늘 경어를 씁니다. 편안하게 말을 놓을 때도 있지만. 예, 여기까지 말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사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대사 쪽의 입장, 몽골 대사의 입장과 그 전에 문제 제기를 한 한국노총의 입장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상반되죠. 이 외에도 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더 소개해드리죠. 의견들 보내주십시오. 2부로 가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주 몽골 대사의 이른바 갑질 논란 어제 하루 종일 떠들썩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오르고요. 보도도 줄줄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어제 양쪽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판단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좀 일부 시간을 넉넉히 할애해서 다 들려드렸습니다. 외교부가 감사에 들어갔어요. 외교부가 감사에 착수를 해서 지금 증빙 자료들을 다 보냈다는 게 대사 쪽의 얘기거든요. 정말 주 몽골 대사의 말처럼 새로 부임한 대사가 뭔가 원칙대로 하려는 것에 대한 외부 비자 브로커들과 혹은 내부의 반발이 겹쳐진 이런 사건인 건지, 음해 사건인 건지, 아니면 내부 직원들의 이 폭로 주장처럼 새로 부임한 대사의 어처구니 없는 갑질 사건인 건지, 이것은 외교부의 감사 결론이 나와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도 중요한 뉴스를 좀 많이 다룰 텐데요. 우선 서훈 국정원장하고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 4시간가량 저녁 식사를 했다. 국정원장하고 여당의 싱크탱크 수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총선 기획자죠. 총선 기획자가 왜 비밀 식사 자리를 갖느냐. 그거 정치 개입하려고 한 거 아니냐. 혹은 총선에 대해서 국정원이 뭔가를 하려고 논의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유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MBC의 김현경 기자. 예, 그 자리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김현경 기자하고 어제 통화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나서 김현경 기자의 입장, 뭘 봤는지, 뭘 들었는지 잠깐 좀 들어보시고요. 뉴스닥에서 그 이야기 좀 이어가 보죠. 그리고 인보사 얘기도 해야겠습니다. 결국은 허가 취소가 됐고 주식은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탄식이고 주식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은 개미 투자자들대로 지금 한숨 쉬고 있습니다. 두 집단의 변호를 한 변호사가 맡았더라고요. 그 변호사 지금 나와 계세요. 예, 잠시 후 스튜디오로 모셔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회동. 이 저녁 식사 자리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정치권에 한바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수장하고 여당의 총선 기획자가 만나는 게 이게 적절하냐. 혹시 총선에 대해 논의하려고 만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인데요. 정말 이 둘은 왜 만났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회동에는 유일한 동석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MBC의 김현경 기자, MBC 통일방송연구소장도 맡고 있는 북한 전문가죠. 이 기자가 동석을 했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출장을 갔다가 어제 입국을 한 김현경 기자와 밤에 제가 통화가 됐습니다. 짧은 인터뷰입니다만 이 직접 당사자 입장을 듣는 건 처음일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들려드리려고 해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정치 혹은 선거에 관한 이야기가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질문했습니다. 그래도 현직 언론인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오고 갈 수는 없었겠죠.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이야기들은 없었고요. 글자 그대로 그 양정철 원장의 귀국 인사 자리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외국 생활 해보니 이렇더라, 외국에서 한국을 보니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서 원장께서는 이미 이제 진행된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국내 정치 조직을 싹 없애버렸잖아요. 정보 수집 이런 거. 그렇다 보니까 이 대외 업무를 원장님께서 좀 많이 맡아서 하시게 됐다. 그래서 이게 몸이 피곤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야 정치인들도 많이 만나고, 언론인들도 만나고, 해외 전문가, 싱크탱크, 특히 또 외국분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뭘 할래도 일단 국내 정치적으로 조직은 진짜 손발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이 두 분 만남이 조금 좀 부담스러워서 아마 이제 저를 좀 끼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뒤늦게 했어요. 그래도 일단 언론사에 있고 또 그렇죠. 또 필요하면은 제가 또 출연도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 오해받을 수도 있는 자리에 나를 이분들이 초대해서 마치 증인처럼
배석하게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후에. 제 혼자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떤 정치에 대한 이야기, 뭐 총선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까? 총선이 아직 한참 남은 거 아닌가요? 어쨌든 저는 제 기억에 없어요. 없습니까?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말씀 나누시면서 이러다가 이 자리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도 안 하셨어요? 그 두 분이? 저는 생각 못했고 거기서도 그냥 뭐 원래 잘 아시는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귀국 인사 자리였죠, 뭐. 네. 귀국 인사 자리. 고생했고 뭐 이런 얘기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의 저녁 식사, 그 자리에 유일한 동석자 MBC 김연경 기자 입장을 지금 여러분 직접 들으셨습니다. 자, 이 유일한 목격자 이야기를 바탕으로 잠시 후 뉴스닥에서 좀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모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무소속 이상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일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녹음 들으시면서 들어오셨죠? 네. 예, MBC 김연경 기자, 서훈 국정원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한 유일한 사람. 귀국 인사 자리로 알고 갔고 실제로 정치에 관한 얘기는 없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어떤 분 먼저 좀 소감을. 제가 이상일 의원. 서훈 국정원장,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하한가로 뽑았습니다. 오늘 뽑아오셨어요? 네. 그럼 그 얘기 마침 시작하죠. 네. 예. 저는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 자유한국당의 태도예요. 어제 그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러 다른 일행이 있었는데 무슨 긴밀한 이야기가 오갔겠느냐라고 변명하지만 그런 자리에 앉았다고 한다면 여권의 핵심 인사였을 거다. 동석한 사람이. 이렇게 단정을 해요. 누가요? 누가?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님이 정책위 그럽니다. 의장님. 예. 그 MBC 김연경 기자가 여권 핵심 인사라는 말씀이신 건데 알아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무턱대고 정권 비판부터 하겠다고 하는 이 태도들을 제가 쭉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좀 점잖게 얘기하셨어요. 지금은 만나서는 안 될 때다. 그러면은 언제 만나면 될지 날짜를 알려주세요. 왜 이렇게 비판부터 하시는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 그럼 잠깐만요. 만나는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한국당에서는 만나는 자체도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정원이 대놓고 선거 개입하겠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선거 개입 근거를 대세요. 그냥 그렇게 비판하실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정치 개입하면 안 되죠. 그러나 국정원장이 사적인 만남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만으로 보면 독대 아닙니다. 선거 정치 개입과 관련된 이야기 오고 간 바가 없다는 것이 동석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제3자인 기자가 여권 핵심 인사라고 추정받았던 그 사람이 기자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 기자가 자기가 있었던 그 시간대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야당이 이렇게 막 그 정치 공세를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제1야당의 이 습관성 정부 비판, 이 습관성 정부 비판이 거의 그 방언 수준으로 막 가고 있어요. 습관성 정부 비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아무런 근거 없이 무턱대고 아무 말이나 내놓는 방식으로 가면 국민들이 믿지를 않을 거예요. 차라리 바른미래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 정보위원회를 소집하자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국회 정보위원회 열어서요. 정확하게 상황을 따지고 묻고 하시면 됩니다. 단 국회 정보위원회 열고 싶으시면 국회도 좀 여세요. 국회 열어서 민생법안 그리고 우리 추경 있잖아요. 포항 지진, 고성 산불 이렇게 민생을 돌봐야 되는 이 예산을 빨리 처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추경은 나 몰라라고 민생은 팽개쳐놓고 민생 대장정인지 뭔지 이런 거 하시면서 대선 그 예행 연습하실 때가 아니라고요. 대선 예행 연습. 제가 지금 좀 말씀 좀 드려야 되는 게 김연경 기자는 30분 늦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훈 원장하고 양정철 원장은 30분은 만났던 거예요. 그다음에 헤어지면서 김연경 기자는 그 안에서 별도로 바로 주차장으로 가서 갔고
서훈 원장하고 양정철 원장은 그 소위 말해서 또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포착이 됐잖아요. 사진도 찍히고. 그러면 30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30분의 독대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고요. 김연경 기자가 없었던 시간. 네, 아무리 가까운 사이고 양정철 원장이 귀국 인사를 한다고 해도 최고의 정보수장이 그렇게 만남을 갖는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양정철 원장이 누굽니까? 대통령의 복심에다가 민주당 내년 총선 병참기지라고 본인이 표현을 했어요. 그거에 그 민주연구원에 본인이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물론 김연경 기자가 왔을 때는 현직 언론인이기 때문에 총선 이야기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서훈 원장과 양정철 원장 두 분의 그 만남 사이에서는 30분 사이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따져봐야 되고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저는 지금 우리 박용진 의원 이야기대로 국회 정보위 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당이 좀 고민하는 것 같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보위 열 사안이 벌써 아니다라고 방어막을 치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원욱 원내수석 부대표, 양정철 원장이 그런 만남을 가진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이 아무리 가깝지만 않아서 자기가 총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여당에서 그 서훈 원장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을 거고, 만난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서훈 원장도 그분을 만난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 사기가 충분하죠. 그러니까 오해 살 만남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박 의원님. 이 사안 처음 나왔을 때는 4시간 독대라고 그렇게 펄펄 뛰더니 30분 독대로 펄펄 뛰겠다는 걸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뭐가 정확한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비판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이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양정철 원장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민주정책연구원은 선거 진두지휘하라고 있는 기구가 아니에요. 국가에서도요, 각 정당에게 30%의 정부 지원금의 30%는 그러니까 각 당의 정책연구원에서 쓰도록 하게 돼 있어. 이거는 그 당 지도부가 그 중앙당이 이거는 이 예산은 건들지도 못하고 정책 개발에만 쓰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정당법과 그동안의 정당에서의 연구원의 그 운영은 선거가 아니라 그 정치 발전 그리고 그 각 당의 정책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기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도하게 선거기구화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뭐 연구원장이었던 민병도 연구원장, 뭐 혹은 뭐 김민석 연구원장하고 이렇게 만났다고 그런다면 크게 별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본인이 연구원장을 부임하면서 너무 과하게 이 부분에 대한 역할론을 얘기하면서 국정원장과의 사적인 만남을 하게 되니까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양정철 연구원장이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야당도 지금 그 근거 없이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습관성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무턱대고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MBC 기자라고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여권 핵심 인사다.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거 언제 만나면 된다는 건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비판부터 늘어놓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은재 의원은 한국당 이은재 의원 어제 뭐라고 했냐면 서훈 국정원장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잠깐 준비가 돼 있나요? 직접 좀 들어볼까요? 입장? 서훈 국정원장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회동 당사자가 집권 여당의 총선을 사실상 진두지휘하는 싱크탱크의 장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정치 개입으로 국정원법 제9조 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과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발 얘기까지 지금 나왔어요. 고발하기로 했고요.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한국당 입장이라면 아마 똑같은 입장, 보다 더 강한 입장 냈을 거예요. 지금 내년 총선 1년도 남지 않은 이 시기에 국가정보원장이 민주당, 여당의 총선 기획하는 책임자를 만났다는 건 문제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우리 박용진 의원 말씀과 관련해서 애청자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민주연구원은 원래 그런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양정철 원장이 와서는 성격이 달라진 건 분명해요. 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양정철 원장 영입했어요. 그 자리로. 그 총선 기획하라고 영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언론이 그렇게 썼고 양정철 원장 입으로 총선 병창기지라고 했을 때 그럼 만약에 그 민주연구원의 성격이 그렇게 바뀐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어야죠. 성격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든지 아무 이야기 없이 왔습니다. 그리고 양정철 원장은 이미 총선 대비하기 위해서 본인이 여러 활동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심지어 의원님. 유시민, 조국 이런 분들한테 내년 총선 출마하라고까지 공개적으로 했죠. 그런 상황에서의 만남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라는. 자, 일단 여기까지 좀 듣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끝이 날 것 같아요. 뉴스닥이. 이런 논란들이 지금 오가고 여야의 입장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박용진 의원 하한가는 뭡니까? 황교안 대표인데요. 황교안 대표 단골 손님이네요. 왜요 또 이번에? 예, 저는 그 대선 나가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이 이렇게 예행 연습하고 전국을 다니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제1야당 대표니까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한때 총리를 하셨던 분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셨던 분이 그 5월 27일 날 이른바 민생 대장정이라고 하는 행사의 마무리로 버스에서 내리는 거 하고 그건 26일 날 그렇게 또 하고 27일 날 따로 또 기자회견을 또 했어요. 대선 후보처럼.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제가 기겁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디 있냐? 여기 제가 다 뽑아왔거든요. 겨우 이게 뽑아오셨네요. 여기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위기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사코 외면하고 있다. 지금 경제가 성공적이면 왜 그렇게 추경을 서두르냐. 내년 예산은 또 왜 500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거냐.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좌파 폭정으로 경제 민생 무너뜨리고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상황 모면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그러면 본인이 총리로 있었던 2015년, 2016년 아니 그때 추경 안 했어요? 그때 무려 11조 5천억 이렇게 두 번을 했어요. 그때도 뭐 경제 폭망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정부 예산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지 않고 총지출이 증가하지 않았던 해가 있었나요? 계속해서 정부의 살림 규모는 늘어왔거든요. 아니 어떻게 왜 새삼스럽게 그러냐? 그러니까 저는 좀 당황했던 게 이건 경제도 모르는 사람이 써준 대로 읽었거나 본인이 경제를 전혀 모르거나 국가 운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거나 혹은 대학교 1학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정부 비판을 하고 있거나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아주 이상일 의원이 아주 진짜 충격이었어요. 싱긋 웃으셨거든요. 이 전 의원. 그러니까 우리 박용진 의원이 지금 서훈 양정철 원장에 대해서 만남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 제대로 알고 비판하라고 한 그 말씀을 그대로 좀 돌려드리고 싶은데 물론 뭐 황교안 대표의 짧은 한마디 가지고 그분을 전체를 규정해서 비판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 차례 비판의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은 경제가 총체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의 경우에 19년 만에 지난달 최악이에요. 4.4%. 청년 체감 실업률 25.2%. 역대 최고입니다. 그다음에 뭐 국가 부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정부가 재정을 뭐 풀려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풀려고 하는 건데 통상 추경은 하반기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 편성을 해서 제대로 잡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또 상반기 게다가 뭐 1분기에 추경을 하겠다는 이거는 정부가 지난해 예산 잘못 짰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 미세먼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미세먼지 대책. 아니 지난해 미세먼지 그렇게 심각하게 느꼈으면 정부 예산에 반영했어야죠. 이제 와서 추경하겠다는 거. 그다음 30대 40대 일자리가 지금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조업 일자리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그렇다면
현 정권이 경제 민생 이야기할 때 정말 책임감을 갖고 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박근혜 정부 이야기하셨지만 박근혜 정부 때 매달 늘어나는 일자리는 현 정부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이건 통계가 명백히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팩트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박 의원, 예. 그 추경료 2008년, 2009년 계속 있었고요. 그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박근혜 정부 때는 정부 출범하고 그 다음해인 정부 초기예요. 후반기가 아니고요. 2013년에 2012년 예산 다 잡아놓고 2013년에 추경 또 했어요. 2015년, 16년만 한 게 아니고요. 아, 그때도 상반기였어요? 예. 이 의원님 이거 했대는데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황교안 총리 이 건 볼게요. 예. 그 2015년, 2016년 그 당시 황교안 총리일 때죠. 박근혜 대통령 때. 고용률 60.5, 60.6이에요. 2017년, 2018년 60.8, 60.7입니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고용이 상태가 더 나아요. OECD 기준 고용률로 봐서도 65.9, 66.1에서 66.6, 66.6으로 오히려 더 나아요. 비슷하다. 왜 더 잘 못하냐? 이렇게 비판하면 오케이. 그런데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청년 고용률, 실업률, 청년 실업률, 경제 성장률, 수출 성장률, 소비 지출 증가율, 건설 투자 증가율 다 나아요. 다 그때보다 낫다고요? 나아요. 좋다고요? 비슷하거나.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팩트는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팩트는 되게 여러 가지고요. 지옥이라고 설명할 일이 아니라는 거고 또 하나는 황교안 총리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이 근소하게 낮거나 아니 비슷한 건 맞아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대학교 1학년처럼 그렇게 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경제 너무 어렵다, 힘들다, 뭐 자영업자들 힘들 이 얘기는 그러면 맞는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다? 그렇게 해석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도 말씀드립니다만 IMF 이후에 우리 사회가 더 양극화되었어요.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걔들 추진됐었다. 그 비판적으로 서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 때는 나빴고 우리 때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도 안 맞다. 이 의원님까지만 듣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난해에도 토론을 했는데 소득주도 성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니까 잘 가고 있다고 우리 박영진 의원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제학자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84명이 지금 소득주도 성장에 역효과가 나고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요. 지금 경제지표 어떤 걸 가져오셨는지 몰라도 지금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청와대 발표한 거 보면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죠. 근로자 임금소득이 서로 양극화가 줄어들고 있다. 근로자들 지금 취업한 근로자들 것만 가지고 하니까 그 취업 바운더리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상통계청이 발표하는 게 어떤 겁니까? 가구당 소득입니다. 가구당 5분위에서 5분위하고 1분위 양극화가 훨씬 벌어져 있는 상황. 이런 거를 전부 분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 상태가 지난 정부하고 비교해서 정말 훨씬 나쁘다라는 게 여러 가지 자표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보세요. 지금 제조업 설비 투자 계속 떨어지고 있죠. 수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실업률은 솔직히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왜 4.4%가 19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보다 나쁘니까 19년 만에 최악이라는 거고 청년 지금 취업 포기자가 200만이 넘어선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주장하고 뭐 하려고 했던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소득 양극화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소득 양극화 악화되고 있는 건 그건 통계청 발표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진짜로 30초만 말씀하시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답변 주세요. 어쨌든 최악 아니냐 지금. 설비 투자 얘기하셔서 다시 봤는데 2015년 4.7, 2016년 마이너스 1, 2017년 14.6으로 오히려 확 늘었다가요. 올해 마이너스 1.4, 작년에 마이너스 1.6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지금 잘했다고 비교하고 싶은 예를 들면 황교안 시절에는 천국이고 문재인 시절은 지옥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제 상황 어렵고 우리 서민들 특히 자영업자들 어렵다고 하는 거 문재인 정부도 그리고 저도 충분히 실감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건지 같이 고민하는 것이 제1야당의 책임이지.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 교환천국, 재인지옥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그런 수준의 대학교 1학년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제1야당이 대표를 할 것이면 그 한나라의 대통령 후보로서 자기 일을 스스로 자임을 해요. 자, 그거는 무책임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이테님은
경제가 2년 만에 개선이 됩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가 하면 지금 최악 맞아요. 너무 살기 힘들어요. 같은 지금 그런 문자들 2568님 같은 문자도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인데 결국 경제 어렵다는 건 맞는데 두 분 다 그건 인정하시는 거죠. 다만 그게 예전엔 천국이었는데 지금은 지옥이냐? 아니면 지금이 지옥이라면 그때도 지옥 아니었느냐? 이게 좀 엇갈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옥 발언은 황교안 대표 발언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하한가 주셨어요. 지금 두 분 상한가가 뭔지만 말씀을 하시고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집에 가야 되나요? 듣기만 해도 이해는 될 것 같아서 왜 상한가인지 저는 그 6월 이상일 3일 전 의원. 저녁 10시에 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하고 지금 유시민 작가 두 분이 소위 합방한다는 거 아닙니까? 합동 방송. 유튜브 합방. 그래서 두 분이 갖고 있는 지금 그 팬클럽 유튜브나 이런 팬이 한 100만이 넘어요. 뭐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고 두 분이 뭐 우리 국정 현안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달라서 날카롭게 충돌하겠지만 품격 있는 치열한 토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사회 볼 뻔했다는 거 아세요? 아깝다. 근데 그 시리즈로 하기 때문에 저 하려고 했는데 변상욱 대기자가 중간에 끊어버리셨더라고요. CBS 직원이라 안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텐데. 박용진 의원 상한가? 저는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팀입니다. 뭐 표창장 줄 수 있으면 표창장 주고 싶어요. 그 정도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전진하고 직진해 나가십시오.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의 태도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십시오. 혹시 외압 들어옵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외압 들어오면 박용진 의원한테 전화하면 됩니까? 저도 흔들릴지 모릅니다. 저한테 기대지 마시고. 국민한테 기대라? 검찰은 거악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오늘 뉴스닥 두 분 오랜만에 치열하게 토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무소속 이상일 전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관절염 치료제죠. 인보사 K주. 그러니까 관절염을 치료하는데 연골세포를 관절에 주입해서 연골이 재생되도록 한다. 굉장히 획기적이고 이게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다 해서 큰 화제가 됐던 약입니다. 실제로 약값이 비쌌어요. 비쌌지만 인공관절 수술하기 전에 환자들이 마지막 시도처럼 이 투약을 결정했던 그런 약입니다. 근데 연골세포인 줄 알았던 그 세포는 신장세포였다는 거고요. 이게 신장세포가 되는 순간 전혀 획기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기존의 유전자 치료제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였던 겁니다. 코오롱 측은 그 세포가 여태 연골세포인 줄로만 알았다 항변을 했습니다만 어제 식약처는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주식 거래는 정지됐습니다. 황망한 사람들 있죠. 이미 시술받은 3,700여 명의 환자들 그리고 소액 투자자들, 주식 투자자들. 이 두 집단의 이야기를 듣고 또 소송도 맡고 있는 변호사세요. 최덕현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덕현 변호사입니다. 환자들은 이미 집단 소송 냈죠? 이 환자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형사 고소를 해드렸고 또 며칠 전에는 다른 사무실에서 민사소송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주들, 개미 투자자들 소송도 최 변호사님 맡게 되시는 거예요? 코오롱 티슈진 소액 주주들은 월요일 27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장 이미 접수됐고요. 지금 현재 추가로 2차 소송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인보사 품목허가 관련해서 취소가 됐는데 그 식약처 보도 내용에 의하면 코오롱 생명과학도 이제까지 했던 해명과는 달리 세포가 다르다는 걸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탄로 났기 때문에 어제부터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주주들도 소송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티슈진이 있고 코오롱 생명과학이 두 회사를 상대로 다 맞습니다. 양쪽 주주들이 다 나선 거군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환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피해 입은 거 맞지만 주식 투자라는 건 성공이든 실패든 다 감안하고 투자 선택하는 거 아니냐. 근데 무슨 소송이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이게 그 소액 주주들이 억울한 점입니다. 이 환자들뿐 아니라 주주들도 마찬가지로 코오롱이라는 대기업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거거든요. 사기요? 환자는 가짜 약을 700만 원씩이나 주고 주사를 맞은 거고 투자자는 가짜 약을 파는 회사 지분을 좋은 줄 알고 산 겁니다.
이게 사기 당했으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지 피해자에게 네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속은 건 똑같다. 개념이 똑같다. 그런데 이제 그렇죠. 코오롱 측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신장세포라는 사실을 우리도 까마득히 몰랐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이게 사기치려고 한 게 아니라 실수로 발생한 거면 주식 투자자들도 같이 그 위험성을 짊어지고 갔던 거 아니냐. 작정하고 주주들 기망한 거 아니라는 주장인데. 그 코오롱 임직원들과 연구자들은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이고 코스닥 상장을 했다고도 보이거든요. 자, 애초에 사기 상장인 거죠. 예. 알면서도 상장했다. 알면서도 주요 세포가 연골 세포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한 후에 예. 그 점을 뭐 이렇게 부각시켜서 세계 최초의 유전자 세포 치료제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심지어 이웅렬 전 회장님은 19년간 키워온 넷째 아들이다. 이렇게 인보사를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우석 사장이나 이범석 대표는 그 대표이사, 부사장 이런 분이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코스닥 상장 전에는 인보사가 미국 임상 3상도 잘 될 거다. 한국에서도 시판허가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국에서 시판허가가 되면 인보사 약 하나로 연매출이 6조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 믿은 거죠. 근데 그게 진짜로 그렇게 알고 그분들은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 왜 미리 그 전에 이런 발언하기 전에 상장하기 전에 이미 이건 신장세포,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을 알았다고 하는 어떤 근거 같은 게 좀 있나요? 어제 식약처 발표에도 나왔고요. 이미 그 코오롱 티슈진에서는 세포가 다르다는 점을 상장 전인 2017년 3월에 그 인보사를 위탁 생산하는 론자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의 2019년 5월 3일자 전자공시로 이미 확인이 되는 내용이고요. 심지어 그 어제 식약처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2003년부터 코오롱 티슈진에서 인보사를 연구하면서 이미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보인 293 유래세포가 있다는 거 알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애초부터 알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이건 수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적어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식약처 보도자료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전에는 분명히 알았을 거다. 상장 그렇죠. 2017이니까. 그렇죠. 실험은 2003입니다만 여러분. 2017년 11월 6일에 상장을 했고요.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고 준비를 한 거는 2007년 초입니다. 이미 뭐 중간에 막 실사 같은 거를 해서 내용을 다 알았다고 보이는 거죠. 연구의 핵심 인물들이 국적 바꿨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제 이웅렬 전 회장님도 자주 이제 미국에 가서 계시는데 이웅렬 회장님이 인보사의 아버지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 인보사의 또 다른 아버지는 이웅렬 전 회장의 고교 동창인 그 이관희 전 대표이사입니다. 인하대학교 이관희 교수. 정형외과 교수인데요. 코오롱 중앙기술원 생명공학 연구실장도 맡고 계신 분. 맞습니다. 원래 뭐 시간이 되면은 말씀드리겠는데 이관희 교수가 손가락이 5개가 넘는 다지증 환자 수술을 하면서 연골세포를 알게 돼서 인보사의 가능성을 처음 이웅렬 회장에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웅렬 전 회장님이 전폭적인 후원을 해서 초기부터 인보사를 연구했는데 1998년에 코오롱 임직원들이 아니다. 이거 성공 가능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그때 이미 접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99년부터 이관희 교수 그리고 이웅렬 전 회장 이렇게 둘이서 인보사를 개발하겠다. 그러면서 미국의 1999년에 티슈진을 설립하고요. 2000년에는 코오롱 생명과학 당시 이름은 티슈진 아시아입니다. 요 두 회사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근데 요 상장을 하기 직전에 이웅렬 전 회장님과 이관희 교수 둘이 티슈진의 이사직을 사임을 합니다. 갑자기 사임을 하고요. 이관희 대표는 국적이 미국인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까지 한 코오롱 티슈진 지분 한 10%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그죠. 언제 팔았는지는 이게 비상장이라 나오진 않는데 팔았어요? 그것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 3월까지 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의 대표이사와 부사장으로 계시던 이범섭 사장님이 있어요. 그분도 지금 국적이 미국인이고요.
그리고 노문종 지금 현재 대표이사는 올해 이범섭 사장님이 나가시고 2019년 3월부터 공동 대표이사로 지금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바로 이관희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초기부터 한 사람입니다. 연구 개발 책임인데요. 이분도 지금 미국 국적자로 나옵니다. 아니 왜 외국적 바꾸는 것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뭐 각자 의도가 뭐라고 추정하시는데요? 변명할 이유야 있겠지만 이게 코스닥 상장해서 지금 뭐 티슈진 회사는 한국 상장에서 2천억 원 넘는 현금을 받아갔거든요. 미국 통장으로 전부 이체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한국 주주들의 돈만 쏙 빼먹고 인보사 사태를 책임질 만한 임직원들은 대부분 미국인으로 국적 변경한 거죠. 처벌 피하려고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걸 알고? 미국인이면은 한국에서 수사할 때 상당히 어려운 어렵죠. 점이 있습니다. 어렵죠. 그럴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다고 보입니다. 너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핵심 인물들이 다 국적을 우르르 바꿨다. 그거 뭐 변명할 이유야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느라 미국 국적이 편하다 이럴 수야 있겠지만 상당히 의문인 거죠. 그럼 이웅열 전 회장 지난해 사임한 것도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까지 보시는 거예요? 이웅열 전 이게 지금 투자자들과 환자들이 매우 이제 분노하는 지점인데요. 2018년 11월 28일에 이제 돌연 갑자기 은퇴 선언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한 때로부터 1년 직후입니다. 1년은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지 못하는 보호 예수 기간인데 그렇죠. 그 직후에 갑자기 은퇴하면서 네. 그때 당시 뉴스에서는 뭐 아름다운 은퇴다 이렇게 미화하고 칭송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당시 이웅열 전 회장님이 100억 원도 넘는 돈 탈세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와 검찰에서 수사받고 형사재판 받는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8년 12월 31일자로 은퇴를 하면서 코오롱 생명과학에선 연봉 46억 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코오롱 관계회사 한 5개로부터 455억 7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아닌 비상장사, 뭐 코오롱 베니트 이런 회사에서까지 받은 거라면 얼마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이 사태가 곧 터질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빠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피해자들의 추측은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전에 돈을 챙긴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코오롱 이웅열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장합사업 비롯해서 사회공헌적인 일을 많이 해서 이미지도 좋고 칭찬받던 뭐 몇 안 되는 재벌 중에 하나였는데 일부러 작정하고 사기쳤을 것 같진 않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회장까지 그랬을 리가 있느냐? 그룹 망치기 위해서? 이게 그래서 대기업이라 지금 더 믿은 거예요. 시골에 사는 농부분 한 달에 한 주, 5주 이렇게 사가지고 사기만 하고 안 팔고 지금 노후자금 망쳤다고 망연자실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는 의혹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거예요. 이웅열 회장도 알았을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제가 뭐 개인의 어떤 뭐 심정을 알 수는 없지만 뭐 인보사를 19년간 자기 넷째 아들이라고 하면서 진두지휘를 해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티슈진 상장까지도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지금 관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몰랐다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말이 안 된다. 그럼 작정하고 처음부터 사기친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웅열 회장이 중간에는 알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신다. 그게 작은 무슨 구멍가게에서도 직원이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책임 소재 때문에 사장님께 보고를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큰 회사, 조직적인 회사에서 그런 걸 몰랐다는 건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코오롱 티슈진은요 75,100원까지 올라갔다가 주당 거래 직전에 8,010원 됐고요. 코오롱 생명과학은 19만 원까지 갔다가 25,500원까지 지금 추락한 상태라는 것. 그리고 환자는 3,700여 명에 이른다는 것. 지금까지 상황 이렇습니다. 최덕현 변호사님, 아마 뭐 쉽지 않은 이 소송들이 될 텐데 이게 뭐 억울한 사람 없도록 끝까지 잘 챙기면서 법적 소송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현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들이 여행 많은 계절이죠. 여러분 혹시 돌고래쇼 보신 적 있습니까? 동물 체험장도 많이들 가보셨죠. 사실 이것만 놓고도 확대냐 아니냐 논란이 되곤 하는데 제주도에 가면요. 기상천외한 동물쇼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답니다.
흑돼지가 물 미끄럼틀을 타는 쇼. 예민한 곳을 다 제거당한 코끼리가 농구를 하는 쇼. 뭐 이런 것들이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화제 인터뷰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흑돼지 쇼요? 네, 맞습니다. 흑돼지 쇼라는 건 저는 제주도 많이 갔어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뭐 하는 쇼입니까? 사실 운영이 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돼지를 수십 마리를 높은 계단으로 올라가도록 몰아서 물이 흐르는 이제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지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볼거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신 영상들을 제가 보니까 물 미끄럼틀, 사람이 타는 미끄럼 같은 그런 물 미끄럼틀에다가 물을 흐르게 해놓고 계단을 막 떼지어서 올라가서 미끄럼을 쭉 타고 내려오는. 근데 이게 언뜻 보면 재미있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돼지는 얼굴 자체가 웃는 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인 거죠. 그렇죠. 사실 돼지는 습성상 그렇게 뭐 높은 곳을 올라가서 뭐 미끄럼을 타고 내려온다던가 사실 그런 동물은 아니거든요. 미끄럼틀 밑에 이제 사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높은 곳을 올라갔다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고요. 내려오자마자 사료통으로 가서 막 허겁지겁 밥을 먹나요? 이 돼지들 직접 보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코끼리 쇼도 있다는데 코끼리 쇼에서는 뭐 코끼리가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게 맞습니까? 그런 축구, 농구뿐만 아니라 사실 뭐 두 발로 걷는다든지 뭐 쓰러지는 연기를 하면 간호사 모자를 쓴 코끼리가 뭐 달려오는 연극을 연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누운 뭐 관람객을 코로 마사지를 하거나 그런 관람객들을 발로 넘어서 좀 지나가는 그런 위험한 내용까지 좀 담고 있어서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코끼리가 간호사 복장을 하고 배 마사지를 해준다? 뭐 어떻게 훈련을 시키면 코끼리가 그런 걸 할 수 있죠? 이런 코끼리들은 어렸을 때 포획되어서 사람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이런 틀에 사지를 묶고 몸을 뭐 그런 불훅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기구로 찌른다던가 때린다던가 뭐 잠을 못 자게 한다던가 이런 가혹행위, 그러니까 고문행위를 하면서 사람 말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이죠. 어렸을 적에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고분고분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되는.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원숭이, 바다사자, 돌고래 쇼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뭐 원숭이가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장대를 사용해서 걷는다든지 그런 이를테면 묘기를 보여주는 쇼인데 이런 것은 굉장히 전근대적인 전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발로만 서 있게 하려고 그러면 뭐 앞발을 이렇게 뒤로 묶는다던가 이제 이런 방법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네. 지금 소개된 것들이 그러니까 제주도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인가요? 네, 곳곳에 있습니다. 또 사실 돌고래 체험장이 있는데요. 거의 사육사가 결박 상태처럼 못 움직이도록 지느러미 같은 곳을 이제 잡고 관람객들은 계속해서 뭐 몸의 앞뒷면을 만진다던가 밀착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체험이 운영되고 있어요. 야, 그럼 지금 이 제주도에 소개해 주신 그런 쇼들, 체험장들 이게 다 불법인가요? 불법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그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하면 운영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미흡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정말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아니면 사람들한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관리 감독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허가제가 아니라 그냥 등록하면 할 수 있고 그 등록할 때 기준이 있긴 있는데 그게 허술하다? 네, 맞습니다.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사실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거 목격하셨어요?
가령 체험시설에 갔다가 라쿤한테 뭐 다리를 뜯겼다든지 뭐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사육사들도 사실은 그런 위험에 처해 있어요. 가령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체험형 동물원에서 곰한테 다리 피부를 뜯긴 사육사의 사고가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요. 이런 사고들이 그러고 계속 발생을 하지만 사실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안전상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구경하는 사람의 안전상의 문제, 또 동물들을 위해서도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주장이신데 아예 그래서 뭐 동물원을 없애자 이런 주장이신 거예요? 아니면 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자는 주장이세요? 동물원 수족관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동물원 수족관이 존재를 해야 한다면 적어도 동물한테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전시를 하거나 사람한테 위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동물 복지와 그런 공중보건, 관람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이 정부의 관리를 받아서 운영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흑돼지쇼 보면서 혹은 코끼리쇼, 돌고래쇼 보면서 이게 그냥 교감이구나 혹은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을 해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한번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였습니다. 예, 아까 뉴스닥에서 누구의 전화로 이 만남이 이루어졌느냐, 이거 사실관계 좀 정정하고 가야겠습니다. 김연경 기자의 말에 따르면 서훈 원장이 김연경 기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 자리가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